우리가 제일 처음에 실습했었던 형태로 돌아갔어요. HTML 태그가 있고요. 스크립트 태그로 src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JS 폴더 안에 simple.js를 참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JS 폴더 안에 simple.js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document.querySelector 샵타이틀 타이틀이라는 아이디, 이걸 HTML에서 찾는 거죠. 얘잖아요. 이제 그 안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멘트를 넣는 거죠.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실행될 코드라고 하면 이렇게 윈도우 객체 안에 로드 이벤트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로드 이벤트를 넣어주는 것 자체가 웹브라우저가 HTML 태그를 인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헤드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당연히 로드 이벤트 넣어줘야죠. 왜냐면은 코드가 딱 이렇게 한 줄밖에 없다라고 하면 요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 테니까 아이디가 타이틀이라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로드 이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실행하면 네, 웹브라우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옛날에 웹 프로그램 짤 때는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헤드 안에 넣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크립트가 그냥 나중에 실행되기만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태그를 밑에다 넣으면은 굳이 이벤트 처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가 분리됐으면 이 스크립트 파일을 다른 HTML에서 참조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부 파일로 분리한 형태를 모듈이라고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JS 파일을 걸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모듈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함수 단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플러스라는 함수, 파라미터 2개 더해서 더한 값 리턴하고요. 이건 일반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명함수 스타일이죠. 마이너스, 뺀 값을 리턴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화살표 함수 스타일이에요. 곱하기와 나누기. 자, 인풋 태그 두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표시하는 버튼들을 놨어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를 하면은 이 안에 지금 4개의 함수가 들어있는데 그 함수를 마치 이 HTML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요, 스크립트 블록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도 실제로 실행할 때는 코드가 하나로 합쳐져요. 심지어는 스크립트 블록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어도 돼요. 하나는 헤드 안에 넣고 하나는 바디 중간에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let x는 100, 여기서 let y는 200, 마지막 블록에서 allot a 더하기 b 라고 하면은 네. 뭐야, 얘 왜 안 나와? 잠시만요. 아, x 더하기 y구나. 미안해요. x 더하기 y.
여기에 x라는 변수 만들고 y라는 변수 만들고 다른 블록에서 x 더하기 y를 했죠. 그러면 실행할 때 300이 나오죠. 블록이 서로 나눠져 있어도 실제 프로그램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블록을 쪼개는 거는 단순히 그냥 개발자가 코드 작성 편의성 때문에 쪼개는 거지 실제로 실행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JS 파일을 나눠 놓으면은 요 JS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다른 스크립트 블록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만약에 여기에 다른 파일이 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function.js에서 만들고 있는 함수나 변수를 그 밑에 있는 파일에서 써도 돼요. 파일이 쪼개져 있어도 실제 작동할 때는 그냥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자, 일단은 X값과 Y값을 입력하기 위한 input 태그 요소 2개 가져왔어요. 여기에 input type 텍스트로 XY 2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할 H1 태그, result라는 아이디죠. 가져왔어요. 자, 플러스 버튼 가져왔어요. 얘한테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그러면 요 X의 입력값을 정수로 바꿔서 그 다음에 Y의 입력값도 정수로 바꿔서 플러스 함수한테 줍니다. 이 플러스가 아까 function.js에 있던 거죠. 결과값 리턴 받아서 출력을 해줘요. 사용자 입력값을 핸들링할 때 parseInt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변환을 안 하고서 그냥 사용하면은 문자열 간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더해버리면 연결을 해버려요. 사용자 입력값은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parseInt는 원래 문자열을 int 타입으로 파싱하는, 즉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는 약간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인 거고. 자, 그럼 여기서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함수 호출했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곱하기, 나누기를 처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SS를 외부 파일로 뽑듯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모듈화 함수 형태예요. 왜냐면 함수가 쓰기 가장 간단하거든요. 괜히 뭐 객체 지향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드만 복잡해져요, 사실.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my 오브젝트입니다. JSON 형태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my라는 이름의 JSON 객체예요. 키, 밸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밸류에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my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KUR이라는 메서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this라고 하는 건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같은 객체 안에 있는 자원을 뜻하니까 this.myname은 요 값을 가져다 쓰겠네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메서드를 내가 화살표 함수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this라는 예약어의 스코프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객체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 만들 때 화살표 함수는 잘 안 써요. this 의미가 좀 바뀌어서. 자, 그럼 이제 이 모듈은 my.myname 이라는 멤버 변수와 my.kur, my.eng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HTML. 자, 여기서 myModule.js를 참조한 다음에 각각의 버튼이 눌러졌을 때마다 이 모듈 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는 거죠. my.kur 리턴 받아서 여기다가 inner HTML
얘도 my.eng 리턴 받아서 여기다가 inner html.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바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듈, 자바에서는 잘라고 하는 압축 파일 형태였는데 웹페이지는 압축 파일 형태로 배포하지 않고 그냥 소스를 그대로 배포해요. 이거를 온라인에다 올려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오픈소스가 된다고 했었죠. 자바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우리가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져왔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던 게 사실 jQuery 시절의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아직도 온라인상의 각각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평상시에 검색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나중에 써봐야지 하는 것들 즐겨찾기로 꾸준히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즐겨찾기에 나중에 써봐야지 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가 꽤 있어요. 요거 이제 다른 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놓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쟁여놓으면은 결국은 잘 안 봐. 그렇지 않아요? 넷플릭스에서 맨날 나중에 영상 봐야지 하고서 찐 목록에 등록만 해놓고 걔네들은 끝까지 안 보더라고. 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탐색을 해서 나중에 써봐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데모를 보면은 이런 식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라이브러리예요. 대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화면 UI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백엔드 기술에도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논외로 합니다. 그리고 jQuery용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렇게 표현식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달러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믿고 걸으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jQuery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을 평상시에 검색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갤러리 라이브러리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놓고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것들 있으면 그냥 쟁여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라이브러리래요. 괜찮네. 자, 이 사람 코드를 ES6로 다시 만들었대. 자, 설명글 표시하는 기능도 있나봐요. 네, 요런 라이브러리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보전이고요. 평상시에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이바티스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그냥 어떻게 쓰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딱히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사용법 나와 있으면 이거 보고 어떻게 쓰는 건지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 오전에 제가
라이브러리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면 UI에 관련된 거는 약간 예외예요. 왜 예외냐면 자바 같은 경우는 백엔드죠. 백엔드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접자가 500명이면 내 프로그램이 500번 작동하는 거예요. 동접자면은 500번 동시에 작동하겠죠. 그럼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5개를 쓰고 있으면은 2500개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셈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는요, 일단은 백엔드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모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 컴퓨터에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500명이 붙어도 그 500명이 각각 자기 컴퓨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백엔드에 별로 부담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 코드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러리 쓰는 거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이것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A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라 그래서 검색하고 들어가면 이제 AOS라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예제 자체에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원본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자,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를 계속해서 뒤져가지고 사용법을 찾아내야 돼요. 샘플 코드를 찾아야 돼. 이제부터는 정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환 같은 걸로 못 만들어. 자, 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스크롤 위치에 반응해서 등장하는 거. 요즘 웹사이트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쓰는 법을 봤더니 HTML 태그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속성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을 HTML에 넣는 거라 그랬죠. 잘 만든 라이브러리들은 HTML 코드를 만으로도 작동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콘이 GitHub 아이콘이니까 여기도 클릭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 설명글 있을 테니까. 자, 봤더니 일단 자기네가 제공하는 CSS를 이렇게 헤드 안에 넣으래요. 그리고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자기네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참조를 하래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CSS 라이브러리는요, 어차피 웹브라우저 자체가 온라인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다운로드 안 받고 이렇게 온라인상의 파일을 바로 걸어도 돼요. 애당초 이렇게 갖다 쓰세요라고 주소가 공개가 돼 있는 애들이 공개가 돼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랑 yan이라고 하는 명령어 같이 설명하면서 cd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퍼블리싱 단계에서 설명할 얘기는 아니고요. 리액트 들어갈 때쯤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라이브러리를 온라인상에 있는 거 바로 걸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라이브러리는 CSS 파일하고 같이 짝으로 배포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자바스크립트만 배포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os.init라는 함수를 호출하래요. 보통 init가 initialization 줄여서 초기화란 뜻이니까 아, 이거 호출하면 뭔가 초기화가 되나 보다 라고 그냥 어림짐작한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이 코드 다 까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 일일이 다 열어보셔도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쭉 사용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요게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으로 조절을 하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요 내용을 종합해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직접 만든 CSS는요, 박스별로 사이즈 지정하고요, 적당히. 그 다음에 상하 마진 250에 가운데 정렬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스크립트 참조하고 aus.init 걸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AUS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자, 데이터 AOS 오프셋은요, 화면상에 HTML 태그가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스크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면 맨 밑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스크롤이 올라왔을 때 작동해라 라는 뜻인데, 첫 번째 태그는 보통 화면 가운데 있으니까 뭐 위치고 뭐고 할 거 없이 얘는 그냥 요 윗면이 바로 브라우저 아랫면하고 맞닿으면은 바로 작동하게 한 거죠. 얘가 옛날 버전에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이 오프셋 기능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데이터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박스의 Y좌표가 웹브라우저의 요 위치에 등장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화면상의 상단, 센터, 가로축 센터, 미안해요. 박스의 윗면이 화면의 센터에 맞으면, 박스의 윗면이 화면의 센터에 맞으면, 얘는 박스의 센터가 화면의 센터에 맞으면, 네. 마지막 박스는 위치상 스크롤을 아무리 당겨도 박스가 중앙까지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적당히 좌표 값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데이터 AOS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0.6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발동해라. 자, 요 값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가속도 옵션입니다. CSS에서 했었던 트랜지션 속성하고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스크롤이 이제 등장하면은 그 위치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쓴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그 클론 코딩 하면서 만났던 각종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메뉴 빼고는 전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쓴 거예요. 장담할게요. 직접 만든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기능 다 있을 겁니다. 대신에 한 10% 부족할 거예요. 그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해서 조금씩 손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요, 이거는 그 개인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원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수업에 안 넣었던 건데, 하도 그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 배민 사이트 한번 볼까요? 스크롤 할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마치 딱
맞아떨어지는 한 페이지처럼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옆으로 나오는 건 얘도 뭐 애니메이션 스크롤 썼겠지. 스크롤을 잠깐 움직일 때마다 한 페이지씩 딱딱 맞아 떨어지게 움직이는 거. 마치 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자, 원래 이 효과를 가장 잘 구현했던 라이브러리가 풀페이지 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쓰는 방법 꾸준히 검색해보세요. 저도 재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방법 다른 블로그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해요. 원래 이 라이브러리예요. 심지어 좌우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쓰기 쉽다 뭐라고 돼 있고요. 근데 얘가 처음에 진짜 대박을 많이 쳐갖고 유료화해버렸어. 이 라이브러리가.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뒤졌어요. 인터넷. 근데 만약에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바뀌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내야지 뭐 어떡해.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예기간 안에 바꾸던지 아니면은 자기네가 직접 만들던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진짜 많이 뒤져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라이브러리를 찾았어요. 페이지 에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롤이 움직여요. 자, 일단 움직일 화면부터 준비를 할게요. 자, 우리가 CSS 작업할 때 제가 맨날 얘기했었던 게, 저는 박스 사이즈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모든 태그에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걸고 들어간다 그랬죠. 이 라이브러리부터는 진짜로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코드들이에요. 이 라이브러리들만큼은 제가 어떤 외주를 받아서 하건 간에 무조건 그냥 다시 넣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웹페이지 만들 때 모든 태그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걸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전체형을 감싸고요. 이 안에 페이지 단위로 div를 넣어요. 단 데이터 앵커라는 속성으로 페이지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일단 이게 기본 작동 방식이야. 그러면 이 div 안에는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라는 클래스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 with state 요거 왜 또 줬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컨텐츠들 중앙으로 몰았어요. 왜냐면은 요 텍스트들을 화면 가운데로 몰려고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배경 색상만 좀 다르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다 이렇게 생기죠. 딱히 높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요 라이브러리가 배포하는 CSS 파일을 걸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건 다음에 사용법 매뉴얼을 보니까 그냥 객체를 만들래요. 객체를 만들면서 이 라이브러리가 작동할 대상을 선택자를 주래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박스 쌓였던 거 있죠? 그게 이 데이터 앵커 단위로 한 페이지로 쌓여요, 이렇게. 그냥 이게 다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뭐냐면은, 가로축으로 묘하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더라고요.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은 뭔가 내가 짠 CSS랑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깐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네가 라이브러리가 작동하면서 지들이 막 이렇게 그 스타일을 강제로 막 때려 박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작동을 하는 거야. 막 CSS만 바뀌는 거 보이죠? 클래스도 바뀌고. 이 과정에서 내가 만든 어떤 코드 때문에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만든 CSS를 하나씩 다 끄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 꺼가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요게 문제인 걸 찾았어요. 진짜 노가다 어마무시하게 한 거야. 내가 준 CSS 하나씩 다 오프시킨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CSS 코드를 다 까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CSS를 다 까봐야 되는데 주석이고 뭐고 없어요. 죄다 한 줄로 짰지. 이걸 어떻게 까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이제 프로덕션 빌드라고 해요. 네, 프로덕션 빌드는 요 라이브러리 얘기 다 하고 좀 더 얘기합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코드 하나씩 걷어내야죠. 어느 코드가 충돌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곧 죽어도 이걸 빼기는 싫은 거야. 이걸 빼는 순간 패딩하고 위드스랑 보더랑 패딩의 바깥으로 사이즈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속 사이즈 계산을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가 정말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뒤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든 적이 없는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면서 HTML을 재구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은. 나는 분명히 컨테이너만 넣었는데 이걸 얘가 감싸고 있더라고요. 잡았다 요놈 해갖고 나는 이런 태그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HTML을 생성을 시키니까 걔한테 적용될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모든 태그에 대해서 걸었던 게 문제라면 네 거만 빼줄게. 이렇게 해서 넣은 거죠. 이 몇 개 아닌 별거 아닌 이 코드 한 줄 때문에 거의 하루를 꼬딱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코드를 다 오프시키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이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세요. 이거는 GPT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믿을만 할 거야. 왜냐면은 GPT 자체가 그 검색할 때 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되는 거지 웹서칭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죠. 요것만 끝내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서 스텝 2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만 좀 꾸며보려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안에요. 비디오 백그라운드라고 클래스 더 추가하고요. 동영상 집어넣고 동영상을 하나 넣었어요. 요만큼만 먼저 할까요? 자,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비디오 백그라운드의 배경 색상 잡아주고요. 포지션 속성 부여했어요. 왜냐면 요 안에 있는 텍스트, 요 안에 있는 텍스트 이따가 띄우려고.
자, 요거 동영상 위에 글자 띄었던 예제 기억나시죠? 그거를 그냥 재현을 한 거예요. 코드 복사해서. 그래서 동영상 걸고 그 다음에 비디오 오버레이 포지션 속성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사이즈 잡아주고 플렉스로 가운데 맞춰주고 해서 요 첫 번째 원소 안에다가 예전에 우리 HTML에서 했었던 예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득 넣은 겁니다. 위에 텍스트 좀 띄워둘 거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죠. 요걸로 끝나기 아쉬워요. 그래서 밑에다가 AOS 한번 더 걸었어요. AOS 걸고 AOS 가동 시작시켜요. 그리고 요 텍스트 요소들한테 fade up, 밑에서 위로 올라와라. 속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 나오고 두 번째는 딜레이를 조금 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틀어고침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영상 없고 위에 글자. 보통 인트로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와, 나 이거 지금 봤다. 월드 못하네. 이거예요. 요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페이지에 AOS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여 있죠. 위로 올라와 있죠. 뭐 하나 눌러도 이제 여긴 다 AOS 걸어 있어요. 안 걸려 있나? 요것도 AOS고. 요 도는 거 있고, 뭐 그 카운터 돌아가는 거 있고. 얘네 페이지를 하나 없애버렸네? 페이지를 하나 없애버렸네, 얘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실습했었던 그거예요. 컬랩스. 코드 똑같아요. 뭐 요런 UI 만드는 거는 이미 CSS에서 했었고. 요거예요, 요거. 위에 요거 떠있는 메뉴는 포지션 픽스 썼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실제로 업무할 때 안 쓰는 내용은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코드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탐구하는 거는 사실 학교 다닐 때나 그렇게 해본 거고, 실제로 업무할 때는 그냥 돌아가면은 장땡이야. 왜냐면 만들 게 산더미거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코드가 있을지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에러 안 나면 그냥 넘어가. 보통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일단 오늘은 AOS랑 페이지 에이블 두 개 살펴보시고, 페이지 에이블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네,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라이브러리는 내일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예외 처리랑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거 끝나면 이제 AJAX입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